어제는 174페이지 펴보세요. 어제 구정 때 한번 빠지다 보니까 지금 2주 만에 얼굴을 보게 됐는데 그럼 174페이지가 맞을 거예요. 올해 저번에 2주 전에 뭐까지 하고 말하냐 그러면은 이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에 관해서 배우는 법이다. 따라서 이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거를 이제 압축을 시켜서 우리가 권리 변동, 다른 말로 이제 법률 효과 1을 이야기하는데, 이 권리 변동 또는 이제 법률 효과에 관해서 배우는 법이다. 총책에서 지겹도록 이야기해 준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물권법에 들어오면 이 권리가 물권으로만 바뀐다고 가르쳐 줬어요.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걸 이제 똑같이 물권 변동권하고 요거 배우는 것이 물권법의 전부다 그 말이야. 근데 물권 변동도 원인이 이제 물론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총책에서 배웠다시피 거의 대부분 권리 변동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시 물권 변동도 마찬가지라는 것. 거의 대부분의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합의를 했다. 여기는 부동산이니까 등기해야지 소유권 이전. 이거를 이제 총체에서 권리 변동 그랬지만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권 변동의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대부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는 법률행위가 이제 중개부 대상이니까 이런 계약 등의 성사도록 알선행위를 여부라는 게 중개부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권리 변동이라는가, 이걸 하나를 배웠는데 상속을 비롯한 반대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법률로 규정한 권리 변동 1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공부할 때는 요걸 하나 추가시켜서 공부한다고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 법률행위에서 이제 물권 변동하는 경우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지 물권 변동을 하지만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예컨대 사망을 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등기하고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가졌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 흔히 말하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등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시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공시방법을 갖춰야지 물권 변동을 하지만 상속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권 변동을 하는 경우는 공시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을 하니까 이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물론 물권법의 가장 핵심도 물권 변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배울 때는 요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 요걸 추가시켜서 배우고 공시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는 목적물이 토지 같은 부동산이냐 노트북 같은 동산이냐 이걸 이제 굳이 구별을 안 하고 공부를 했고, 다만 여기 이제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 주로 다룬 것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다룬다, 이걸 전제하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공부할 때는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이것도 구별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저번 시간에 또 가르쳐 드렸는데 이유는 마찬가지라고 공시방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갑이 노트북을 을에게 매각을 했다. 이런 동산의 경우는 점유를 이전해주고 이 점유 이전해준 거를 인도라고 하겠죠. 인도라면 이제 물권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인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물권 변동은 똑같이 둘로 구별해야 돼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거 이렇게. 그래서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공부를 할 때는 물권 변동 원인을 둘로 나누고 더 나가서 객체도 구별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번에 마지막에 이걸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 동산 물권 변동도 우리 시험법에는 분명히 들어가나 여기다 2009년도 19회 시험인데 이때 이후로는
요 부분에서는 출제가 안 되었다.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한 과목이 어렵다고 수도권에서 6개월 내내 데모를 했다고 말이야. 해서 이제 출제범 이탈이라고 문제 잘못 출제한 게 없으니까 꼬투리 잡은 게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왜 동산 물권 변동을 시험에서 내냐? 시험법에 분명히 들어가요 이게. 해서 이제 하도 악다구니 쓰니까 그러면 너네들 말대로 출제 안 해줄게. 해서 지금 10년째 요 부분 출제가 안 되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 합격을 해야 되나 합격했냐? 내가 모르긴 뭐라도 10년째 헤매고 있으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문인데 무슨 공부를 했겠냐 말이야. 해서 이제 그 덕은 이제 여러분이 보기는 봐요. 요 부분이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이거는 한마디만 하고 건너뛸 거라고 말이요. 요것 때문에 과학이 한 문제 나와서 한마디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에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하기 전에 법조문 하나를 미리 머릿속에 담아놓자고 말이요.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 경우는 공시방법에 등기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을 하는데, 요게 법조문 이미 등기법에서 다 공부를 했겠지만 민법 186조요. 따라서 민법 186조는 요거는 하늘이 뽀개져도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된다는 거. 민법 186조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해진 물권 변동을 한다. 이 조문이다 말이야. 그래서 상속을 보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라는데, 요게 우리 민법 법조문 187조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 186조하고 187조를 중심으로 해서 물권 변동을 배우는데,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권법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를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특히 물권 변동은 체계 못 잡고 공부하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이미 등기부에서 다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근데 등기부에서 공부를 해도 이걸 체계 없이 공부를 해버려 엉망진창이 돼버려. 체계 잡으면 아주 쉽고. 그래서 이것도 체계 잡아서 살붙여가면서 공부하는 훈련할 거. 요걸 딱 머릿속에 염두 두고 그 뒷페이지 넘기면 114의 공시원칙 이미 다 가르쳐줬고, 물권 거래할 때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공시방법 갖춰야 되는데 이게 공시원칙이고, 그 다음 공시방법 부동산은 등기고 밑에 동산은 인도다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신원칙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기초입문과정부터 이것도 여러 번 가르쳐줬는데 지금 공시원칙이라고 하는 거, 공시방법 갖추고서 물권 거래하라. 공시원칙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우리 민법이 모두 채택을 하고 있어요. 공시방법만 차이가 있죠. 그런데 공신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신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우리 법조상으로 공신원칙이 채택이 안 되어 있고, 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동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공신원칙 글자 그대로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여주자는 원칙을 앞머리 따서 공신원칙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이렇게 되고 동산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등기 가지고 나도 무권리자.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3자 병이 얘를 소유자로 믿고, 바꿔 말하면 등기라는 공시방법 신뢰해서 양도를 받았다. 소유자로 믿고서 매수를 했다. 그랬을 때 보호가 되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한다. 따라서 병은 얘한테 매매대금 지급했으면 매매대금만 날리고 소유권 취득 못하고,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 되니까 갑이 얘한테 내 토지 반환하라 등기 말소해달라 그러면 그에다 응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동산의 경우는 거꾸로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다. 소유자가 아닌데 얘가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소유자로 보였다. 따라서 점유라는 공시방법 신뢰, 얘를 소유자로 믿고 양도할 때 보호가 되는가. 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때 이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병은 동산,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는데,
얘가 저 무고르자로부터 동산하거나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이따 뒤에 나오지만 선의취득 그래요. 요게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본질적인 차이기 때문에 옛날에 19회 시험까지는 동산 물권 변동 그러면 이 선의취득이 한 문제 정도 나왔다 그 이야기요. 근데 요게 지금 출제문 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법조상으로 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는가? 바꿔 말하면 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인데 등기부의 을명의로 등기됐기 때문에 얘를 소유자를 믿고서 매수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왜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까? 특히 이 경우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그럼 중개업자도 을명의 등기부만 믿고서 얘 것이 맞으니까 사라 이렇게 알선을 했을 건데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밝혀지게 되면 얘는 소유권 잃고 돈만 날게 돼. 그럼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도 발생이 된다고 말할게. 따라서 이제 여러모로 볼 때 왜 평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될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워. 예컨대 등기부에서 배웠겠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달리 부동산까지도 공신원칙 인정이 돼요. 그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독일의 경우는 등기 신청을 하면은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 형식 심사권은 알죠? 실질적 심사권 인정이 돼요. 이 실질적 심사권은 등기 원인의 유효성 여부까지 심사하고 등기를 받아주는 거라고. 독일 같으면 이 을이 갑하고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등기 받아주세요. 그러면 등기권이 매매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정말로 유효한 매매가 있었나 이걸 확인하고 등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무고르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얘 등기 신뢰한자 얘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무고르자다. 그러면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진실한 권리자는 소유권 상실 희생을 당해요. 그러면 희생을 당한 진실한 권리자는 사회 공적 제도, 등기, 보험제도 등을 또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등기 신청을 하면 우리가 불란서를 이거는 뻔딱 얻는데 불란서를 프랑스를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등기 서류로 이조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신청을 했다. 그러면 등기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등기를 받아주다 보니까 무고르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돌 같은 나라보다는 훨 많고 이런 나라 하에서 공신원칙이 부동산까지 확정 정의되면 얘는 소유권 취득 보호가 되겠지만 진실한 권리자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 그 말이야. 얘는 하루아침에 소유권 잃어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나라 꼬라자에서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야.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이 되려면 독일처럼 실질적 심사권이 부여가 된다든가 만약에 공신원칙 인정하면 진실한 권리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희생당한 진실한 권리자를 보호한 등기 보험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아무래도 실적 심사권 인정이 되면은 등기는 지연이 돼요. 그러면 또 얘가 진실로 매매했을 때는 불안하니까 그런 거는 가등기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좀 완비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 하에서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신원칙이 부동산 인정이 되면 진실한 권리자가 너무나 큰 희생을 당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이 분명히 채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년 전에 법제처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을 확장 채택을 하자. 해서 이제 논의가 됐어. 1년간 연구해서 연말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발표하게 됐는데 여기에 또 탄핵 정부를 거치다 보니까 유야무야가 돼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현행법상 인정이 되면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큰 법적인 제도가 바뀌게 되는 셈이 됐고 그럼 그 관련되는 모든 법률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이 되도록 제발 기도하라고 말이야. 그래 여러분이 공부하기 쉬워. 사례 문제를 내면 이런 건 낸다는데 가르쳐줬다고. 사례 문제 15개 전후가 나오는데 갑을병하고 양도는 항상 모를 자로 낸다고.
이거 권리자로 내고 사를 내는 정립병자 없단 말이야. 무권리자 해놓고 얘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현행 법조상으로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허위표시 같으면 각각 두 사람이 토지에서 가장매매 무효다 등기 가지고 있다 무권리자 제3자 배 양도받았다 공신원칙 인정한다니까 일단 소유권 취득 뭐하지만 얘가 선일 때는 소유권 취득하죠. 선이 제3자 보규정에서 이처럼 이제 어떤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선일 때는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사례를 낼 건데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확정 정의되면 양돈이 무권리자 하더라도 제3자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사례 내기가 어렵죠. 안 그래요? 공부하기 쉽다고. 그 다음에 증 따고 중개업을 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중개업자 개 박살난단 말이야. 복덕방에 앉아서 부대에 흔히 앉아가지고 등기 서류나 끌짝 내려가지고 예명으로 등기되었으니까 소유자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매매도 돼요. 구전 챙길 요령으로 해서 알 쓰는데 얘가 권리자가 아니더라. 그럼 소유권 취득 뭐 한다고? 매매되면 날려요. 그럼 확인 설명 제대로만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버려. 걔 박살난다고 이거. 무슨 말 알겠어요?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도 나중에 실무 시간에 이런 것도 가르쳐 주겠지만 등기보상은 등기 명의만 믿고 이 의류 소유자로 되었다 해서 얘를 정말로 소유자로 믿고 알선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정말로 진실한 고리장 여부를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공부상으로 확인하면 안 되니까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공신원칙 인정이 돼버리면 중개업자 할 일도 없잖아요. 복덕방에 앉아 서류 보고 소유자요 사세요? 그러면 문제 안 생겨. 그러니까 공신원칙이 채택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말. 공부할 때도 편하고 중개할 때도 편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나라 꼬라지가 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런 부실등기가 많이 행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야. 그 대신에 주의할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왔어요. 이처럼 이제 우리 법조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는 양돈이 무권리자인 경우는 제3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 소유권 취득 등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아까 여기 허위표시처럼 이 갑이 채권자 강제피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토지에서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다. 무효. 따라서 등기 가지고 따라 소유자가 아니다. 얘가 제3자 명 양도를 했다. 얘를 소유자를 믿고 그럼 1.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리 되면 거래안전 해치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을 대신 두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허위표시에서 무효인 경우니까 108조 2항에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선인 경우는 무과실표는 없다고 그랬죠.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을 해요.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 흠결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개별 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될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기죠. 그러나 조심할 거는 얘는 선일 단에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거는 선이 제3자 보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공신원칙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해야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공신원칙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현행 법조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돈이 무고리자인 경우는 제3자가 보호가 안 되지만 이런 법제상의 흥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107조부터 110조까지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이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시험에 쏟아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만 전반적으로 깨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우측에 넘어서 명인방법과 임목등기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기초 인문과정부터 다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법제상으로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만 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일제시 때부터 60년대 말까지 여기에 토지가 있다. 20구 집단이 있다. 그러면 이 20구 집단은 원래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별개 독자적으로 20개 집단만을 따로 떼어서 거래해서는 안 될 거라고 말. 세트로 묶어서 거래해야지. 근데 일제시대부터 60년대 말까지 이 20개 집단만을 토지하고는 별개로 따로 떼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왔다고 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이, 그러면 토지는 갑소유다. 이걸 따로 떼어서 팠다. 그러면 수목은 을 거다. 그럼 이 수목이 을 거라는 거를 어떻게 공시를 할 거냐고 말이야. 내가 수목에 대한 소유자인데, 근데 권리는 내가 여러분이 하겠어요. 관념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얘가 소유자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이야. 그럼 안 믿는다고 말이야. 그럼 얘가 소유자는 것을 뭔가 표시를 통해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냐. 해서 필요한 것이 공시방법으로 누누이 가르쳐 줬는데, 요거는 현행 민법상으로는 공시할 방법이 없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민법에는 이해 가는 공시방법이 없으니까 그놈의 글자 그대로 간섭법에 의해서 공시방법 하나 만드는 거지. 간섭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이라면 글자 그대로 이 20개 집단이 대외적으로 누구 소유인가를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틀어서 명인방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다 말뚝받고 표차를 세우고 입상금지 소유자 홍길동 이런 게 이제 간섭법상 공시방법의 명인방법이라고 말. 그러면 이런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공시방법 따로 갖췄으니까 토지 등기부에 따로 하고 등기 따로 하고, 이것도 간섭법상 공시방법의 명인방법 따로 갖췄으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이제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따로 떼어서 거래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 명인방법이 공시법에서 불완전하니까 요거는 저당권 설정을 뭐한다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70년대 돌아서 법률이 하나 제정이 됐고, 거기에 임목에 관한 법률을 가르쳐 줬고, 따라 동법에 가면 이런 20개 집단도 소유권 보존인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인께 할 20개 집단을 임목이라 그러고, 이런 임목도 이제 공시법을 따로 갖추니까 별개 독립부동산, 그러니까 소유권, 특히 중요한 건 요거는 저당권을 객체로 삼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가르쳐 줬으니까 또 시험도 이런 게 나온다고. 다시 써졌으니까 집에 가서 쭉 읽으라고 뒷페이지까지. 그 다음 물권행이에요. 처음에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미 다 기초 입문과정부터 가르쳐 줬던 걸 다시 이야기해 준 거고, 또 등급에서 배웠을 것이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린 거야.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법률의 종류를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뭔만 공부하고 넘어왔냐 그러면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핵심 요소다. 이때 이 의사표시 개수 및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를 한다. 딱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단독행위가 압도적으로 90%는 출제된다.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자. 대신 법률행위 종류 두 번째를 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도 표현하고, 물권행위 이거를 다른 말로 처분행위 그러는데,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총칙 공부할 때까지는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대신 물권법에서 물권법 공부를 할 때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이해 못하면 물권법은 물 건너가니까 그때 배웁시다 하고 넘어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법률행위 종류 찾아보면 두 번째 이게 나와 있어. 이걸 지금부터 살펴본단 말이야. 먼저 채권행위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뭘 말하냐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 거래요.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지겹도록 가르쳐줘. 이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문제는 이 계약이 이제 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것이 성립이 되면은 이게 오인이 돼서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이 돼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채무 부담하고, 예컨대 1월 10일 날 매매하고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기를 약속했다. 그럼 이때까지 소유권을 채무 부담하고, 매수인은 반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을 갖게 되고, 이처럼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에 대해서 계약은 원래 법률이라는 걸 우리가 총칙에서 배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매매자가 추가가 되면 이게 원인이 돼서 채권 채무를 발생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 같은 것을 법률행위 종류에서 채권행위. 이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채무는 이행기에 도래하면 이행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요게 채권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채무를 부담 준다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도 따라서 표현을 하고, 이어서 이제 2월 10일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럼 매수인이 채권자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청약, 그래 알았다 승낙, 양의사표시 합쳐져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부동산이니까 등기 공시 방법 갖추면은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 이때 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여기에서는 이 합의가 계약으로서 법률행위고 소유권이 물권이고, 따라서 이게 오인해서 물권 변동이라니까 여기에서 이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런 거를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물권 변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물권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물권행위는 칠판의 사례처럼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기 채무를 발생시키는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행위하고 본질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채무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게 물권행위 특징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실무에서 다루는 이런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칠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채권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이행수단으로 물권행위가 해지기 때문에 물권행위에 대응해서 채권행위를 원인행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이게 행해진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채권행위가 보통의 부동산 거래 경우는 우리가 주로 실무에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채권행위 원인이 돼서 결과 이행수단으로 물권을 행해지고,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행해지고 결과 물권 변동이라,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의 전부라고. 따라서 내가 입문 과정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민법전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독일 민법을 본땄는데 모법이 독일 민법의 경우는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 총칙을 제일 앞면에 두고 있고,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채권법이라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오히려 제대로 된 민법전 편찬 순서라고 말이야. 왜냐? 요 하나 일련의 과정을 다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인데, 여기 매매 계약, 채권행위 옹이어서 결과 이행수단 물권행위지잖아요. 요게 있으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전도 어찌해야 돼요? 채권법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채권행위를 다루는. 그 다음에 물권행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순서가 우리는 바뀌었다. 바뀐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줬다고. 이 독일 민법을 뻗던 애들이 일본 놈들인데, 일본 놈들이 아주 모방의 천재란 말이야. 지네들도 독일 못지않게 똑똑한 애들을 잡으시면 세계대전 이렇게 민족들이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뻔따자니 쪽팔리니까 일본에서 뻔따면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야. 총칙 다음에 물권법, 그다음 채권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미루는 애들이야. 일본 36년 일제 잔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우리 민족이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대한민국 근대와 일본이 기했다. 근대와 식민지로 해서 걔 박살나는 애들도 많은데 걔들 말이 맞는 거니, 내가 볼 때는 걔들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 민족의 특성을 보면은 이 정도 발전이 이루어요. 워낙에 부지런한 백성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상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일본 그거를 우리는 또 그대로 뻔딴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다음에 뭐로 갚는데 일본처럼 물권법, 채권 이렇게 돼 있다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원래 배우면 이 매매 계약을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면 채권행위를.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면 이 소유권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물권법이라고.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고. 이걸 바꿔치겨 놓으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민법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그럼 수준이 급이 달라져.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들하고 달리. 그래서 대학에서 민법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암기시켜 1년 내내 그래 가르치는 애들이 대학 교수들 아주 거의 90% 대한민국도 법과대 교수들이.
여하튼 간에 이게 원인되어서는 이게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원인행위 근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를 좀 깨우쳐야 되느냐.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는 요 소유권 이전 합의 요게 지금 물권행위라고 말이요. 근데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은 물권행위 그래요. 따라서 앞으로 물권행위라는 용어가 지겹도록 나오니까 이걸 완벽하게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이겠냐고 말이요.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다. 빌려줄게 저당권 설정해 주라. 청약 알았다. 승낙. 양요섭 협조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처리되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은 담보물권 물권이니까 공시 등기를 해줬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그럼 얘가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을 취득해요. 그럼 물권을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 일종이니까 저당권 취득하는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냐. 저당권 설정 계약 때문에. 요게 여기서는 물권행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고자 한다. 빌려주라. 그래 알았다. 합의가 돼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처리되고 이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도 임차권하고 남은 부동산 빌려 쓰는 거는 똑같은데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고 그게 차이예요. 따라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빌려 쓰는 애가 지상권 취득 지상권자가 된다. 그럼 기간 끝날 때까지 얘가 사용을 한다. 이때 지상권하고는 영역물권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 뭐 때문에 생겼느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원인해서. 따라서 여기서는 요게 물권행위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 을이 지상권자인데 얘가 지상권을 포기를 했단 말이야.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 권리를 포기되면 권리가 소멸이 돼요. 지상권이 소멸이 되는데 물권이 발생하는 것, 변경하는 것,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지상권 소멸하거나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지상권의 포기에 의해서. 여기서는 지상권을 포기하겠다. 요게 물권행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따라서 물권행위가 뭔지 감을 잘 잡아놓으라.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물권행위도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겠죠. 총칙에서 배웠다시피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 중에서 계약이니까 이거를 특히 물권 계약 그럴 것이고 여기 소유권 이전하는 합의도 물권행위 중에서 계약이니까 이것도 물권 계약 그럴 것이고 지상권 설정 계약 당연히 계약이고 여기 지상권을 포기하겠다. 이거는 권리자가 권리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라고 총칙에서 가르쳐줬고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따라서 지상권을 포기하면 지상권 소멸한 물권 변동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상권자가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요거는 물권행위 중에서도 단독행위 해당이 되니까 이런 거를 물권적 단독에 총칙에서 뺀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뭘 하나 또 깨우쳐야 되느냐 이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원리 하나를 깨우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저당권 설정기한 물권행위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등기 공시 방법 갖추면 저당권 취득 물권 변동을 해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 합의에 물권행위 있고 등기 공시 방법 갖추면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을 해요.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먼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여진 물권 변동을 한다. 요게 이제 186조고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한다. 요게 이제 187조인데 여기서 뭘 하나 깨우쳐야 되느냐. 방금 본 것처럼 물권 행위 있고 그에 법원의 공시 방법 갖추면 물권 변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186조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면 물권 변동을 한다. 이 조문인데 여기 법률행위가 곧 뭘 말하느냐. 지금 총칙과 달리 권리 변동을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으로 바꾸고 법률행위를 물권법에서는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권법에서 법률행위 종류는 물권행위니까 이 법률행위를 뭐로 바꾼다? 물권행위로. 따라서 물권행위 있고 그에 법원 등기가 갖추면 물권 변동을 한다. 이게 186조라고 말이야. 알아듣나요?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요걸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한다면 따라서 186조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로는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한 물권 변동을 한다 했을 때 이 법률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한다? 물권법이니까. 법률행위 종류는 이제 물권행위로만 바꿔치기. 권리 변동을 뭐로 바꿔치기 하고 물권 변동으로 바꿔치기 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정책 공부 잘하면 나머지 다 잘하게 돼 있어.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걸 모르고 따로따로 노니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만 깨우치면 혼자 공부도 해요. 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럼 이 정도는 이제 깨우쳤다 치고 저로 들어가서 물권행위 있고 종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관계. 다시 여기 칠판 보세요. 방금 가르쳤다시피 이 물권행위 있고 그러면 공시방법 갖추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물권행위하고 공시방법 사이의 관계가 우리 현행 민법 어떻게 됐는가 이걸 지금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이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관계에 있어서는 의사주의하고 형식주의 두 가지 대립되는 입법 태도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고 옛날 시험 같으면 초창기 시험 같으면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론 내용 장단점을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하는데 요즘 시험은 21세기 지금 2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건 이미 안다고 간주하고 그런 걸 물어보기는 우리 시험이 이미 난이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는 잡아야 되니까 의사주의 형식주의가 뭔지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권을 이중했다는 합의를 딱 했어. 이때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의사주의는 불란서 채택에 따라서 불법주의 또는 공시방법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따라서 이거를 대항요건주의 그래요. 또 같은 의미인데 주로 많이 통용되는 용어는 의사주의라는 용어가 통용돼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의사주의는 소유권을 지겠다는 합의, 물권행위 이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서에 있어서는 물권 변동을 한다. 얘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요게 글자도 의사주의니까. 이 의사표시만 있으면 여기 이제 물권행위를 말하겠죠. 물권행위만 있으면 공시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서에서는 물권 변동을 하니까 매수인 의리 입장에서는 등기 없이도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 대신 혹시라도 이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제3자 병에게 다시 이중으로 양도해서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요리 되면 여기 을은 공시방법까지 갖추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주장을 못한다. 따라 이런 경우는 얘가 소유자가 되고 얘는 소유권 잃어버려. 따라서 이제 의사주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동시에 단점이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생긴다. 대내적, 진해 둘 사이에 있어서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 갖추지 않도록 물권을 하니까 얘는 등기 없이도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대외적, 제3자단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 아닌 법률관계가 분열이 생긴다. 요걸 의사주의 그래요. 이에 대해서 형식주의 이거는 독일에서 채택했다 그래서 독법주의 또는 이제 공시방법이 물권변동과 성립요건에 따라서 성립요건주의 물론 이것도 형식주의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고 요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의사표시 물권행위만 있어가지고는 물권변동이 아니라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론 형식을 갖춰야지 당사자에서도 물권변동을 한다. 얘는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요게 형식주의. 요게 이제 의사주의 차이가 있고 물론 제3자단 관계도 마찬가지고 얘가 만약에 등기를 이전 안 해줬다.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제3자에게 딱 넘어갔다.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형식주의는 의사주의처럼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안 생기고 획일적이 된다. 등기 없이는 갑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 못하고 병에도 소유권 주장 못하니까 획일적이 된다. 이게 형식주의예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단 말이야. 형식주의를 채택했다 그래서 모든 물권 변동의 경우에 형식주의가 모두 채택되는 거 아니고 칠판에 여기 186, 187조도 알수다시피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물권 변동을 하니까 요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지만
상속을 비롯한 갑이 토지 소유했다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등기 없이 상속인의 소유권이죠. 물권이 일어나니까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바꿔 말하면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가 채택이 안 돼 있다 말이야. 따라서 모든 물권 변동의 경우에 형식주가 채택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을 했어요. 뭘 조심을 해야 되냐? 지금 칠판의 사례에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의 이전이 돼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나요. 상속 경우는. 근데 이걸 놓고서 이렇게 엉터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엉터로 가르치는 민법 선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주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 버려 가지고 마지막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마치 무슨 희한한 거 발견한 것처럼, 선생님 이제 내가 물권 변동 깨우쳤습니다. 그때 깨우치면 뭐예요? 3월달에 깨우쳐야지. 그것도 잘못 깨우쳤는데 이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라니까 이게 의사주를 채택하고 있는 거네요. 마치 희한한 거 발견한 것처럼. 그 어차피 시험 떨어져요. 요거는 의사주를 채택한 것이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게 지금 상속보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라니까 마치 의사주를 채택하는 것처럼 외관상 보이지만 요거는 의사주를 채택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형식주의하고 의사주의 대립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토지에다 둘이 매매했다. 소유권 이전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양자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형식주의. 없이 일어난다. 이게 의사주의라고 말이야. 따라서 형식주의냐 의사주의냐 대립은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야. 따라서 의사주의냐 형식주의 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형식주의 의사주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 의사주 대립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체계 잡을 때 잘 잡으시라고 말이야. 이걸 엉망으로 공부한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특히 요 책도 이 비름의 새끼가 117페이지 보면 우리 민법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이걸 엉망으로 써놨단 말이야. 그 기억본에 보면 민법은 성립요건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로 되어 있죠. 그것도 형식주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형식주란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내 말을 듣겠나요? 긁고 끝내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에? 시험은 그 다음 게 나와. 제가 지금 설명해 준 거지. 거기까지 하고 끝내부터 이제 미친 자석이. 뭘 부과시켜놔야 돼요? 모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가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가 채택이 안 돼 있다.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의사주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 정도는 반드시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물권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지금부터 또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거래처럼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런 칠판의 사례, 그런 매매계약, 이런 채권행위가 옹이돼서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 채권행위가 옹이돼서 이제 결과 이행수단으로 소유권전 합의 물권행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86조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한테 소유권 넘어간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동산 거래 경우는 채권행위가 온이돼서 결과 이행수단으로 물권행위 된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나 지나가는 길에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제 실무에서 다루는 이런 부동산 거래 경우는 채권행위가 온이돼서 결과 물권행위죠. 이렇게. 그래서 법전 순서도 채권법, 물권법 이렇게 한 게 바람직한데 여기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 아까 이런 예를 들어줬다고. 요울의 지상권자인데 얘가 지상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이라고는 물권 변동이 나요. 여기서 이제 지상권을 포기하겠다. 요게 지금 물권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것도 단독행위에. 그런데 요 경우는 원인행위인 채권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권행위만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요 사례처럼 채권행위 옹이돼서 이행수단 물권행위지고
여기서는 물권행위만 있는 거에 채권행위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이처럼 채권행위 없이 물권행위만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자 우리가 주로 실무에서 다루는 부동산 거래 경우는 이처럼 채권행위 오인돼서 결과 이행수단 물권행위 행위다 보니까 이 채권행위하고 이게 오인돼서 결과 이게 행위다 보니까 물권행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양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 이에 관해서 이제 이 물권행위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 요거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법률 종류에서 채권행위 요거는 이제 물권 배도니까 물권행위 요걸 다루는 것이 채권법 요걸 다루는 것이 물권법이라 말이야. 요 일련의 과정 하나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유권 취득해요? 요 일련의 과정을 법전에 순서대로 써놓은 거 1118개 조문에다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근데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와중에 고장이 생긴 걸 주로 배우는 거죠. 고장이 생긴 거를 총칙 같으면 효력 요건 못 갖춰 이런 걸 배운다 말이야. 고장이 생기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법이 개발 여지 없잖아요. 소유자하고 세금 낼 건 내고 끝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인 결과에 해당이 되니까 이 물권행위가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첫 번째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 자 기억을 더 살려보면 우리가 대립 공부를 할 때 이미 대립권은 본인이 대립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과 대립권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권행위 그래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수권행위 경우도 독자성 무인성이 책에 나오는데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 수권행위 경우 대리에서 나오는 독자성 무인성 문제는 이해 못한다 그래서 대립공보다 지장이 없고 시험에 이게 낼 일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대신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것이 물권법에 나오는데 그게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문제인데 요거는 물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히 알아두니까 물권법에서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때 배웁시다 하고 요거는 건너뛰어버려도 설명 안 해주고 그건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논리가 여기 지금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문제예요. 여기 이제 물권행위 독자성은 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원인행위 채권행위하고 별개의 독자적으로 행해지는가 아니면은 한 개 행위를 합쳐서 같이 행해지는가 이런 거를 독자성 문제 그러는데 이에 관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다수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판례처럼 독자성을 부정하자는 판례 입장도 있다. 반대 입장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형식주의를 채택은 하고 있지만 이 물권행위 원인의 채권행위 어떤 관계 있는가 이게 법에 전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다수 학자들은 이 물권행위는 원인의 채권하고 따로 행해진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아니다. 한 개는 합쳐서 같이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밥 먹고 그 똑똑한 학자들이 또는 대법관은 뭐 때문에 따지고 앉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례를 거래 관행에 따라서 한번 날짜별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갑을 두 사람이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렸다 치자 뭐 토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인의 매도인의 계약금을 교부했고 이어서 2월 10일쯤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했고 이어서 3월 10일쯤에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하고 매수인은 마지막 잔금 지급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 신청 물권 변경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거래 관행에만. 그런데 다수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다수 학자들의 견해에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1월 10일 날 두 사람의 매매계 치를 때는 원인행위는 채권행위만 이 날짜 행해지고 물권행위는 3월 10일 이때 따로 행해진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왜 다수 학자들은 3월 10일 날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 거부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한 날 이때 소유권 이전하는 합의 물권행위와 따로 행해진다고 보느냐 두 달쯤 뒤에.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지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를 해서 그럼 매도인은 무슨 생각하겠냐고 말이야. 서로 넘어간다. 아,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나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거야. 거꾸로 매수는 잔금을 지급해서 그럼 매수인은 무슨 생각이냐 말이야. 잔금 주었으니까 소유권 이제 나에게 뭐한다?
오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겠죠. 얘는 소유권 넘어간다. 얘는 넘어온다. 양인식 합치가 됐죠. 이런 거를 소유권 이전은 합의라 가자 그 말 이렇게. 그래서 요때 물권행위가 따로 행위적인 걸 보자는 거. 그런데 판례 입장은 아니라 그 말이야. 여기 1월 10일 날 원인행위 매매가 체결되면 요때 소유권이나 합의 물권행위도 같이 행진다고 본다는 거. 1월 10일 날 판례 입장은. 그러면 이 물권행위가 판례처럼 1월 10일 날 원인행위 채권과 같이 행진다고 보는가? 아니면 다수설처럼 물권행위 요때 따로 행진다고 보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 요 갑이 1월 10일 날은 피성년 후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2월 한 25일쯤에 사무처리 능력이 회복, 제정신이 돌아와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었어요. 그럼 이 날짜로 능력자로 복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챘을 거예요. 만약에 판례처럼 이날 1월 10일 날 채권행위 물권에 가청이지만 이때는 얘가 제한 능력자였어요. 그러면 양행위가 모두 취소가 돼. 소유권이 얘한테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수학자처럼 요때 물권행위가 따로 행해지면 채권행위는 제한 능력 상태였으니까 채권행위는 취소사에 해당이 되지만 물권행위는 능력자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를 못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중대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때는 갑이 미성년자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때 성년자가 됐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같이 행해지면 똑같이 취소. 따로 행해지면 채권행위는 취소 사유지만 물권행위는 능력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를 못 한다고. 그럼 물권 변동이 일어나 버릴 수도 있다. 소유권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이 물권행위자 독자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될 문제가 유인 무인의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 요 경우에 이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개 독자적으로 행해지게 되면은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됐다. 주의할 것. 지금 가르쳐 드리는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문제는 물권법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해제는 어디서 배운다고 가르쳐줬나요? 계약법에서 배우죠. 계약법에서 해제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또 헤매게 돼 있다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민법은 어느 특정 부분에서 한 번 딱 써먹고 끝내버리면 어려우면 더 건너뛰어버려. 시간 걸리니까. 왜? 어려운 거 가르쳐줘봐야 듣지도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민법 끝날 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쳐드리는 거야. 얘 계약법 해제할 때 또 나와. 해제해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이게. 다 지금 가르쳐드린 걸 어용경 보내면 계약법 해제 공부할 때 또 감나기 힘든, 물론 지금 당장 다음 시간에도 감나기 힘든 고통이 밀려오지만 계약법 들어가서도 감나기 힘든 그 고통이 또 밀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 차라리 독심 먹고 한번 제대로 해버리겠단 말이야. 그럼 두루두루 편하니까. 여기 이제 원인행위는 이게 무효취소 해제가 됐다. 그랬을 때 무인, 이 말은 양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그대로 뜻풀이하면 원인행위는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해제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그 행위가 물권행위에 미치질 않는다. 양행위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너 따로 놀고 나 따로 논다. 따라서 물권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거. 그것이 거꾸로 유인성설에 의하면은 양행위 사이 인과관계 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그 영향에 물권행위 미치니까 이것도 같이 무효취소 해제가 된다. 효력이 똑같이 소멸이 된다. 이런 거를 유인성설 그래요. 이에 대해서 다수 학자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무인성설을 취하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이고, 이에 비해서 판례처럼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해버리면 유인, 무인의 문제는 발생이 안 되고 이거는 논리학적으로 유인성설에 귀착이 돼요. 왜 그러느냐? 판례처럼 물권행위가 원인행위 채권행위하고 한경을 합쳐서 가청이지만 이게 취소되면 같이 취소가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유인에 해당이 되죠. 영향이 그대로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판례처럼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유인성설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수학자들은 무인성설,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판례는 유인성설을 취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중요하길래 이런 걸 따지고 앉았는가? 먼저 첫째로 물권행의 독자성을 인정하냐 마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독자성을 인정해야지 무인성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성서를 취하게 한 논리적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독자성 부정해 버리면 무인성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이거 물권행의 독자성 무인성 문제도 옛날 초창기 시험 90년대까지는 이론 자체를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왔었다고.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무인성설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야. 독자성 부정해버리면 유인성설 귀착이 되는 거예요. 한 개를 합쳐서 가청해지면 무효되면 같이 무효되고 취소되면 같이 취소되는 거야. 그건 유인이 되죠. 영향을 받으니까. 따라서 독자성을 인정을 해야지 무인성설을 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요즘에는 이 독자성 무인성으로서도 이론적인 문제는 출제를 안 해요. 이건 이미 아는 거로 간주하고 그 위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옛날 초창기 때는 이런 이론 자체를 출제를 했다. 판례가 천 입장이 뭐냐 등등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판례처럼 독자성을 부정하면은 유인 무효 문제는 안 생기고 유인성설 취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무인성설을 취했을 때 다수설처럼 또는 판례처럼 유인성설을 취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걸 따지고 있는가. 이것만 간단히 살펴보자. 더 자세히 가르쳐 들어봐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거두절미하고 먼저 다수설처럼 무인성설을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결과가 자, 이 매매 계약을 어떤 사정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그러면 다수설인 무인성설에 하면 원인행의 매매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 영향에 물권행은 미칠 수 없다는 것. 그럼 물권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가 돼요. 물론 이제 물권행위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했을 때 여기서 유효가 돼요. 그러면 등기는 물권행위에 부합하니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물권행위 유효, 등기 유효니까 이 틀에 따라서 물권행위 있고 그에 부합한 등기 있으니까 186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원인행위 매매 계약이 다시 하고요. 다수설인 무인성설이 있을 때 그러는 거. 취소가 되더라도 물권 변동이라니까 의리 그대로 등기명인 의리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따라서 일단은 매매가 취소가 되더라도 소유권은 갑이 못 찾아와요. 대신 이제 여기서 뭐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저번에 집중적으로 뭘 공부를 했느냐.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을이 소유권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소유권을 부하게 된 법률상 원인은 매매 계약이란 말. 근데 매매가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얘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원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있었으니까 나무 재산을 가지고 얘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매매가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니까 매도인 갑 쪽에서는 매수인 의뢰를 상대로 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되돌아받을 수 있다. 그 말이게. 따라서 여기 지금 무인성설에 의하면은 취소되더라도 아래에는 영향을 못 미친가 물권 변동이 일어나되 얘가 소유권을 보여선 부당이득이 되니까 취소한 갑 쪽에서는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하라 이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라서 토지를 되돌아받을 수는 있다. 그 대신 판례 입장인 유인성설에 하면 정반대 결과가 돼요. 원인행위 매매가 취소했다. 양행에서 인과관계 있으니까 그 영향이 물권행위에 미친다. 같이 취소가 된다. 따라 등기는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 아니니까 물권행위 없이 등기만 있어봐야 무효다. 무효니까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 따라서 갑이 원인행위 매매를 취소하면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돌아오고 거꾸로 말하면 을은 등기는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이 이제 갑에게 돌아갔으니까 처음부터 무고려했던 거 돌아간다고 말이야. 따라서 판례 입장 유인성설하면 원인행위 매매가 취소가 되면 갑에게 바로 소유권이 돌아오니까 갑은 을에게 내가 소유자다 토님 반환하라. 소유권에 기인한 이게 물권적 조건이죠.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 조건 행사해서 토지를 되돌아받게 돼요. 따라서 이 을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든 왼쪽 갑이 원인행위 매매를 취소할 때 토지 되찾아온다. 이거는 차이가 없지만 권리행사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 대신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3자 병에게 토지를 양도해서 얘한테 등기 넘어갔다. 이 상태에서 원인행위 매매가 취소가 됐다. 이럴 때 양 입장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 먼저 판례입장의 무인성설이면 이게 취소가 되더라도 그 영향이 물권에게 안 미치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따라서 을이 그대로 소유자가 돼요. 취소해도 소유권이 얘한테 안 들어가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권리자,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셈이니까 얘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 따라서 다수학자들의 무인성설을 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인성설하면 제3자 병의 선악불만 소유권 취득하니까 흔히 말하는 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장점 때문에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그 대신 이제 판례입장인 유인성설하면 정반대 결과가 생겨. 이게 취소가 됐다. 그 영향이 물권에 미치니까 같이 취소가 된다.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물권 변동 아니라니까 을은 등기는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무권리자로 돌아간다. 따라서 취소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무권리자 명의 등기 맺고 양도한 셈이고 아까 진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는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따라서 결론 갑은 제3자 병에 대해서도 매매 취소할 때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에 반환하나 얘한테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정반대 결과가 생겨. 이게 유인성설이야. 그러면 지금 다수 학자들은 무인성설 취하고 판례는 유인성설 취해요. 결과에 있어서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민법 학자들 제일 똑똑한 대법관들이 지금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양반들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러다 우리가 비판하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한 달 남짓 우리가 민법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민법이 무인성설에 보다 더 부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 건지 판례 입장처럼 유인성설에 부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 건지 이 정도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하면 만약에 우리 민법이 무인성설에 부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선의 제3자 보규정 같은 것은 굳이 둘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이야. 여기에 만약에 취소 사유가 사기강벌로 취소했다. 그럼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 뭐하니까 이 경우에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민법은. 그러면 만약 우리 민법이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선의 제3자 보규정 굳이 필요 없지 않냐고 말이야. 제3자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따라서 판례 입장은 유인성설이 우리 민법에 보다 더 부합하는 거 아니겠냐면 유인성설하면 얘는 일단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 안전을 해치니까 그걸 방지하면서 선의 제3자 보규정 같은 것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이게 알아듣겠나요? 해서 이제 판례 입장 유인성설이 우리 현행 민법 체계는 보다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든다 그 말. 특히 소장학자에서 뭐 30, 40대 아니고 50대, 60대 초중부 한참 연구를 많이 한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이 판례처럼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어요. 판례처럼. 옛날에는 노 교수들, 어르신들은 이제 무인성설 옳다, 거래 안전을 보고서 이리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현행 민법 체계를 보면 요게 좀 우리 민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든다 그 말이야.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민법은 이미 80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집에 가서 연구 잘해보는 거야. 그 다음 이제 기초는 다 닦았으니까 179페이지 보면 부동산 물권변경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여기 186조 187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은 거라고 말이에요. 기초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먼저 186조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공부하고 끝나면 108 조문을 꼭 외워야 돼요.
조문은 이미 외우고 있겠지만 등기부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미 외우고 있겠지만 187조 이어서 상속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의하자는 부동산 물권 등 요 틀에 따라서 요 틀을 잘 잡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자 말이야. 요거 지우지 마세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요. 좀만 쉬었다.